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금리 인하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금리 인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사정과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였던 5월 15일에 신규 주택 대출 금리 그거에 대한 인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LPR이라는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있어서 LPR하고 같게끔 최하값이 대출금리의 최하값이 LPR하고 같게끔 했었는데 최근에는 LPR 마이너스 0.2%로 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LPR이라는 기준금리보다 0.2% 최대로 작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지난주 5월 19일에는 이번엔 LPR 자체를 0.15%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은 기존에 5월 15일 이전에 본다면은 이제는 주택을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할 때 구입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금리가 LPR보다 0.35% 정도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에 잇따른 금리 인하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굉장히 큰 부양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여기 아마 LPR의 도대체 LPR은 무엇이냐?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뭐 중국의 기준금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그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금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사이에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우리 금리를 얼마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기준금리였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매달 그 기준금리를 정하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미국에서의 기준금리는 Federal Funds Rate가 대표적인 기준금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EFFR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콜금리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콜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두 은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있으면요. 국민은행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은 돈이 남고 그런 경우에 서로 빌려줄 때 보통 이거 하루짜리를 하는데요. 그런 금리를 우리가 콜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EFFR은 한국의 콜 금리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한국은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그 기준 금리라 콜 금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요. 기준 금리라고 좀 더 전체적인 그 금리를 정해서 그거를 목표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환매 조건부, 보통 레포 또는 RP라고 하죠. 요거의 금리가 금리 등에 이게 이제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1%를 정했다 그러면은 환매 조건부 금리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이것도 정해주는데요.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과 한국의 그 기준금리고요. 중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하나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준금리도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사이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여기서는 역레포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RP 아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랬었는데 중국은 역레포를 통해서 조정을 해요. 이거는 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연준의 역레포하고 중국 인민은행의 역레포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반대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인민은행이 역레포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뉴스를 보면은 연준이 역레포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했다. 정반대 효과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용어상의 차이니까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은
중앙은행하고 즉 인민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그 기준금리를 주로 영러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LPR이란 말이 또 나왔죠. LPR을 내렸어요. 그럼 이 LPR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보시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가게나 기업한테 대출을 할 때 대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요. 물론 너무 비싸게 하면은 정부나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게나 기업에 대출하는 대출의 기준 금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요. 중국의 금융 현 체제에서는 그것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그걸 정해주죠. 그런 게 이제 LPR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말로 굳이 풀었으면은 대출 기준 금리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경제지나 이런 거 뉴스를 보면은 사실상의 기준 금리에 그것도 말은 맞는데요. 그래도 좀 더 정확히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금융의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된 그런 금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5월 19일에 있었던 0.15%의 금리 인하 이게 도대체 많이 한 거냐 적게 한 거냐 우리가 그런 그 아직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걸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0.1% 인하했던 게 2020년 3월입니다. 즉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략 한 3년 3개월 전이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요때 0.10% 10 bps라고 그러죠. 10 bps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그 15 bps를 내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이 인하 폭이 굉장히 큰 폭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LPR이 많이 쓰이는 거는 LPR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5년짜리가 있는데요. 보통 주택 매입을 하고 그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장기로 그 돈을 빌리죠. 그래서 이때 LPR 금리가 이 굉장히 신규 주택 대출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특히 5년짜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LPR 5년의 그 흐름을 보면요. 앞에 봤듯이 이 녹색이 5년짜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쭉 일정했었죠. 이렇게 일정하다가 또 잠깐 줄었다가, 예, 그리고 확 줄었다가 4.65에서 4.65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4.6이 됐다가 지금 4.45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요게 4.65에서 4.6이었죠. 그러니까 예, 전환반대 4.6에서 4.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게 LPR에서는 0.15% 하락을 했는데 신규 주택 대출 금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최대 그 하한 값을 정부가 정해 주는데요. 그러면 최대 어느 정도가 빠질 수가 있냐? 이전에 4.6에서 이미 0.2 빠졌죠. 그다음에 또 0.15 빠졌으니까 0.35% 인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금리로 말한다면은 이게 뭐 30년, 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그런 대출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인하 효과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과거 한 10년간 그 전체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됐었나? 그거 한번 보면요. 대략 2011년에는 7%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뭐 거의 그렇게 많은 폭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게 4.45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LPR 금리 또는 이런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뉴스나 그 해설 기사들을 보면은 시장의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어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금리 인하 배경에 뭐 당연하죠.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이 돼 있죠. 만약에 이게 기업의 그 운용 자금이나 또는 가계의 소비 자금에 대출하는 거라면은 1년짜리를 인하했어야 되는데요. 5년짜리를 이번에 1년짜리 LPR은 그대로 두고 5년짜리 인하한 것을 보고서 이건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냐? 그 금액, 판매액을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께 작년 대비 1월에서 4월에 팔린 그 주택 그 판매액이 있을 거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팔린 주택 판매액이 보면요. 이게 100개 그 잘 나가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그걸 대상으로 본 건데요. 무려 50%가 하락했습니다. 52%가 작년 대비. 이게 뭐 난리 났죠. 이제 그 특히 4월에는 저런 게 있었죠. 코로나 3월 4월에 그 코로나로 인한 4월부터 시작했네요. 3월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물론 이 부동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좋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중국 정부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거 1년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뭐 다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호구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 호적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호구제는 굉장히 엄격한 호구제라서요. 만약에 고향이 뭐 연변인 사람이 상해에 와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직은 할 수가 있어요. 상해에 취직은 할 수가 있지만은 호적은 여전히 연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집을 살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뭐 몇 년 이상 납부했느냐 뭐 이런 거 제한하고 또 주택 구매수는 뭐 2채 이상은 안 된다 뭐 3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 매입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이제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1억을 전부 그 대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이다. 그러면 30%는 네 돈을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뭐 친척한테 빌린다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30%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 주택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기존 주택은 이제 이미 이제 신규 주택이 아니라 한번 썼던 뭐 중고 주택인 거죠. 그거는 계약금의 40에서 50% 심한 데는 뭐 60% 이렇게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초기 계약금 뭐 다운페이라고 하죠. 다운페이먼트 이게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 또는 또 다른 뭐 기타 산업 정책에 있어서 보면은 중국은 보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굉장히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앙 정부는 개괄적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설정을 합니다. 지방 정부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기 해도 될까? 안 해도 하면 안 될까? 그건 답은 없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중앙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다시 그 철회하고 이런 식인데요. 즉 그거를 레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빨간 선을 거놓고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여기 있나 없나 그걸 항상 지방 정부가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 과정 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지 중앙 정부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못해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좀 뭐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부양책을 보면은 5월 15일 아까 말했듯이 신규 주택은 얘기했는데 보통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매입하는 데서 대출 금리를 조정을 했다. LPR에서 이게 20이 아니라 0.2%죠. 0.2% 그 뺀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인성 시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 정부가 알아서 자기의 그 실정에 맞게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는 그런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 있어서 뭐냐면 이 보통 주택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럼 보통 주택에 대한 정의는 지방 정부의 몫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그 5월 15일의 대책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한 2, 3일 후에 여러 지방 정부에서 초기 계약금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그 제일 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크게 그 구매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이자율이야 뭐 금리가 급격히 변하지는 않으니까 뭐니 해도 초기 계약금이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월 20일 LPR이 또 0.15% 인하되니까 여러 지방 정부에서 부양책에 정말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요. 닝샤의 인천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인천의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만 예전에는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호적 제한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계약금 20%를 인하하고 굉장히 큰 부양책이죠. 또 우리가 그 산동 태안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계약금 20%를 인하하고 또 기존 주택인 경우 한번 팔렸다가 다시 팔리는 그런 거래되는 집인 경우에는 40%에서 30%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양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들은 중국에서는 도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죠. 1선, 2선, 3선, 4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도시들은 3선, 4선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정말 중국 정책 당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과연 1선 도시, 2선 도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1선 도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2선 도시에서는 여전히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가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서해안에 있는 대련시 여기서는 부동산 매입 제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호적이 그 뭐 우한시 호적이냐 대련시 호적이냐 또 그 다음에 매입하는 데 있어서 두 채까지만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선 도시긴 한데요. 2선 도시에서도 아무래도 뭐 그 2선 도시도 급이 있겠죠. 근데 그 아마 여러분 난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남경시 그 양자강 유역에 있는 남경시는 어떻게 했냐면 5월 20일에 기존 주택 매입 제한을 취소하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다시 매입 제한으로 다시 가겠다, 다시 제한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경시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바로 반나절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사이의 이 긴장관계, 그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어난 거는 과거 1년간 지금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또 전 세계도 어렵고 하니까 이 부양을 하는 거 요거 사이에 고민을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뭐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한이나 대련 같은 데는 좀 작은 2선 도시인데 남경시가 2선 도시로서 이렇게 딱 한다는 거는 이거 바로 또 1선 도시인 북경, 상해,
그다음에 뭐 심천 이런 데로 이렇게 광주 이런 데로 이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재밌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지방 정부도 정확한 중앙 정부의 레드라인이 어딘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3선,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선 도시에서도 약간 좀 그 떨어지는 2선 도시에서는 여전히 그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조건이겠죠. 충분 조건까지 가지려면은 시장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이제부터 뭐 집을 사도 돼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것이 되려면은 첫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아주 큰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글쎄요, 가을까지 계속 된다는 말이 있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 실질적으로 완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지금부터 푼다 해서 이 설비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일자리를 떠난 수많은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원래 직장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거대한 그 농민공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수 농민공들이 저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아니면 아예 또 다른 데로 좀 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덜 센 곳으로 가서 이직을 했거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설령 즉시 이게 완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생산이나 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벌써 2년 전부터 이 중국 정책 당국은 공동 부유론이라는 걸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부유론에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이 너무 부가 편중이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차이를 줄이자 해서 타겟이 된 데가 첫 번째 부동산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넷 테크 기업들 이런 데가 이제 주로 타겟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2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공동 부유론 정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180도 정책 전환을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정부는 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면목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또는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중국 인민들을 설득해낼지, 그거는 또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기간으로는 중국의 여러 성정부에서 끊임없이 또는 큰 도시 1선, 2선 도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최근에 있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